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한 주간의 정치 사회 이슈를 시민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광진입니다. 예, 따뜻한 모직 그레이 컬러의 목도리를 하셨어요. 오늘 춥죠? 영하의 날씨를 뚫고 오셨어요. 뭐 그래도 그냥 잘 왔습니다. 그래요? 예. 차 타고 왔구나. 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기 밥 잘 주고 왔어요. 예, 애기 엄마가 MT를 가가지고 아주 굉장한 가정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왔어요. 네. 학교도 보내야죠. 뭐 학교까지 갔다 오면 더 늦어질까봐 네. 밥만 챙겨주고 네. 왔습니다. 예. 그랬군요. MT를 가시면 평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은 매우 평화로웠으나 아침에 이제 굉장히 바빠지는 거죠. 엄마 전쟁. 아빠가 같이 하던 걸 혼자 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안진걸 처장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새벽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날은 또 엄마가 다 해야 될 거예요. 예, 그 얼마나 그 예. 느끼겠죠. 엄마의 힘든 그럼요. 거, 고통. 예. 어? 가사노동 아빠들도 50%는 해야 해야 되는데 솔직히 한 35%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래요. 50%는 하려고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제가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아침을 애기 아빠가 다 해요. 그래서 옷 다려서 아이 입히고 밥 차려서 먹이고. 그러니까 뭐 신문사 하고. 기자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걸 다 하시나 모르겠어요. 가끔 궁금해요. 예. 그분의 삶은 얼마나 고달플까. 가끔 뭐 막 김밥도 싸서 주고 그러고 뭐 그래도 뭐. 예, 그분의 삶이 상당히 고달퍼요, 저 때문에. 예. 예. 갑자기 제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예. 네. 우리 갑자기 가정사를 길게 얘기하는. 엄마들을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을 위로하게 됐어요. 여하튼 전 세계 워킹맘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안진걸 처장님처럼 전 세계 모든 아빠들도 분주한 아침 함께 해주세요. 예. 네. 가사노동 50%까지 같이 하는 게 도리인데 네. 그래도 한 30%라도 해야죠. 최소한. 그럼요. 예. 자,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걸레부터 들고 이렇게 좀 닦고 이러면서 예. 하면 마음이 좀 누그러들죠. 자, 여러분 앞에 맛있는 과메기가 와 있습니다. 참 좋은 과메기. 포항 구룡포 과메기. 새로 팟짱의 서포터즈가 되신 분입니다. 예. 예,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과메기를 모닝 과메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메기와 원래 소주나 뭐 막걸리 이런 거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회식 때. 근데 우리는 아침에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메기와 아메리카노를 섞어서 우리는 과메리카노. 자, 뭐 하나씩 드셔보세요. 지금 네.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예, 딱 보기에도. 예. 그걸 김에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김도 같이 주거든요. 야채, 예. 마늘, 파, 원래 그거 쪽파, 좀, 뭐 이런 쪽파가 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다 하는데. 요즘 그 과메기 박스에 보면 네. 소주도 한 병 딱 들어있더라고. 아예. 오, 그런 거예요? 그래요? 네, 소주도 네, 하나 그 세트에. 들어있어요? 세트에? 예. 그렇군요. 야, 대단하다. 네, 지금 이 소리는 김광진 의원 김 싸서 과메기 드시는 소리. 오늘 먹는 소리도 들려드려야 아침에 그 타고 오는데 핸드폰에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 중에 하나가 올해 최악의 드라마를 망친 PPL 그 베스트 가 있던데 네. 왠지 그 기사가 떠오르네요. 최악의 PPL은 그래도 우리 아니고요. 네. 팟짱 정치자들께서는 애교를 봐주시네요. 네, 아이, 포항 구룡포 이게 과메기. 최악이라고 하는 네. 건 아니고 그 맛있네요. 기사가 예. 떠오른다는. 예, 인터넷 검색창에 참 좋은 과메기를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예. 사실 엄혹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이런데 특히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데 광고 주시면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어려운 엄혹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같은 방송을 후원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포항에서 응원 메시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주신 그게 좀 거예요. 선입견이잖아요. 그럼요. 왠지 막 그 진보적이고 이런 분들은 왠지 호남에서 도와줄 것 같고 그렇죠. 포항이나 막 경남 이런 데서는 안 도와줄 네. 것 같고 근데 사실 또 그러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이 여실하게 많이 보여지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맛있습니다. 참 좋은 과메기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네요. 솔직히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입에서 군침이 도네. 방송하지 말고 계속 먹어버릴까 하다가 참아야 먹으면서 하세요. 먹으면서. 아닙니다. 예, 다들 저희가 그 과메기도 있고 뭐 여러분들께서 성원과 응원 뭐 막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뭐 이러는데요. 어쨌든 그 힘으로 팟짱이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거 가지고 진도에도 내려가신다고. 예. 예. 네, 진도에 내려갈 거예요. 그 예고 막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봉고차도로 가신다는 자. 소문이 바닥에 났습니다. 그래요? 나 소문 안 내는데 누가 거기 냈어요? 슬픈 네. 실종자 가족들 계시죠. 봉고차도에. 예,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그 댓글에 과메기 얘기만 10분 하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인터넷 검색창에 참 좋은 과메기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예. 가족들끼리 회식하는 공간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장윤선의 팟짱.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 오마이TV가 8시간 생중계를 했습니다. 12시 반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저는 왜 이렇게 대열이 길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이거 앞에 또 이제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또 문재인 대표가 또 앞쪽에 있다 그래서 뒤쪽에서 하다가 또 앞쪽까지 1시간 반을 달렸더니 갑자기 옆구리가 결려가지고 힘들었어요. 예. 말하고 뛰고 계속 그런 8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 의원님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셨죠? 예, 저도 뭐 시작할 때부터 같이
2시 반부터 저희 당이 이제 공식 행사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참여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집회까지 바라보고 저도 해산했습니다. 네. 안진걸 처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못 찾았어요. 제가 네, 끝내고 저 사람들이 아니 너무 있었는데요. 많아요. 네. 저는 이제 중간에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 있다가 행진할 때쯤 빠졌는데 네. 뭐 상황은 실시간 이제 들었죠. 그래서 역시 차벽이나 체루탄 옛날엔 체루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체루 얘기니까 차벽이나 체루액이 없으니 평화롭게 끝나더라. 시민들이 때로는 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한국사회 집회 시문화 대체적으로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평화적이거든요. 이번에 그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 근데 경찰은 바로 어제 오늘 1차 민중대회를 소요죄 그러니까요. 광주항쟁 때 적용했던 군사정권 시절에나 적용하던 그 민중탄압죄인데 그걸 적용하겠다 그러고 요건 저도 직접 경찰한테 제보가 온 건데요. 네. 언론에도 보면 사상 최대 수사본부를 꾸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 실제로 일선 경찰들한테 제보가 옵니다. 2008년 촛불 집회, 촛불 항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수사본부를 꾸렸고 경찰 관리를 괴롭히고 있답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그래요? 경찰 수뇌부들이. 예. 경찰관들을 경찰관이 괴롭히고 있. 왜 그러냐면 이 일선 경찰관들 집에도 못 가게 하면서 수사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일을 막 하라고. 예, 각 본부마다 16개 광역 경찰청 본부마다 다 수사본부를 꾸렸잖아요. 지금 실제로 네네.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꾸린 게 일개 집회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비상 상황도 아닌데 네. 일개 집회에 대해서 16개 광역시도에 전부 다 수사본부를 꾸리고 경찰을 뭐 2,000명 가까이 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요? 예, 경찰들이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 막. 그래서 죽을 맛이다고 과잉 진압, 과잉 대응이 분명하다고 일선 경찰들도 지금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제가 이제 8시간 생중계를 직접 하면서 지켜본 시위는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또 이제 그 각기 모든 별로 다 모여 있더만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끼리 그리고 변호사는 또 변호사끼리 예. 또 기자들은 또 기자들끼리 취재방해 감시단 예, 활동을 취재방해 했어요. 감시단, 예. 예, 그 형광색 예. 조끼. 그래서 YTN 해직 기자인 조승호 선배도 오랜만에 만나고 뭐 예.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제 직군별로 모여서 또 정당별로 사회단체별로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종다기한 차림을 하고 나오셨더구만요. 어디서 그렇게 그런 걸 다 준비를 했는지 뭐 온갖 가면들이 다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요술봉도 나오고 뭐 근데 추운데도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막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충돌이 없었다는 게 너무나 좋았고 두 번째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 또 정의당 의원님들이 꽃을 다 들고 좀 이렇게 시위대를 보호하는 평화감시단 역할도 정말 전 시민사회가 총출동해서 예. 아주 평화 시위의 큰 판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좀 지루하셨죠? 시위대 바깥에 계속 줄만 서 있어가지고. 뭐 근데 지루했다기보다요. 저는 조금 고민해볼 점은 그건 것 같아요. 1차 집회도 그렇고 2차 집회도 그렇고 우리가 왜 시위를 하고 왜 10만 명, 5만 명의 사람들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1차는 폭력이고 2차는 평화인가 이 얘기만이 중심이 돼요. 언론에서의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그리고 정말 집회라는 게 꼭 평화적이어야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폭도로 몰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차 때 소유죄 배우세요. 배우까지 지금 다 1차 때 우리가 워낙 이제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노이로제가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집회라고 하는 것이 꼭 평화적이어야지만이 모든 정의인가 그게 민주주의다운 건가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그러니까 더 많은 예.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원님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소유죄 배우가 되죠 뭐. 저는 충분히 어떤 분노가 폭발하면 사실 일부 시민이 좀 격하게 행동하는 것은 저도 현장에서 말리는 편입니다만 때로는 맨몸덩어리에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의 폭력도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맨몸덩어리로 이 불통의 벽을 쌓아놓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압살하는 정권에 맞서서 맨몸으로 그 정경이나 그 무장한 경찰에게 달려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연하하기도 하고 연장에도 울부짖을 수도 있는 바로 거고. 백남기 예. 농민이 그런 경우. 그러니까 백남기 어르신도 물 좀 그만 써라 하다가 이렇게 맞으신 건데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일단 백악관 미국은 백악관까지 딱 근접을 허용해 주니까 확실히 우리랑 다르고 저희는 뭐 광화문역에서 차단이 당하니까 그다음에
그 틈에도 그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시민이 있잖아요. 미국 시민 이번에 연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연행이 돼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항의 표시를 확실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의 무기는 평화인 건 맞지만 그 평화라는 것에도 색깔이 다장당하다. 이렇게 복면을 금지한다니까 각종 마스크와 가면과 복면으로 권력을 우롱한 우리 시민들의 이런 발랄한 평화와 발랄한 시도 있지만 한편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역사교과서도 노동계약도 청년실업도 전월세 문제도. 그러면 마음이 경쾌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다 발랄하게 하자. 2008년 촛불처럼 재밌게 하라. 이건 그분들의 또 다른 억압이거든요. 그분들은 예를 들면 앞에서 좀 들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맨몸으로 그 방패에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저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시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집회 시위에도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양성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민운동가와 정치인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평화 집회가 좋아요. 그렇죠. 평화롭고 재미있게 그리고 다종다기한 의견들이 전부 좀 표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시위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가 바로 그런 집회 결정판이 아니었나.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집회의 역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중학생들, 여중생들 이번에도 많이 나왔어요. 저는 요새 애들이 그렇게 크더라고.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고 몇 학년이에요? 그랬더니 중2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중2. 제일 무서운 중2. 북한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 우리의 중2. 중2. 중2가 딱 나와가지고. 중2가 일어섰으면 이 정권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중2가 일어섰더라고요. 중2들이 막 전국의 중2들이 와가지고 막 그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끝난 다음에 초콜릿을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준비한 게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딱 줬더니 잘 먹겠습니다 이런데 딱 중2야. 고등학생들만 하더라도 뭐 이런 걸 약간 이런 투인데 중학생들은 확실히 얘 등치는 커도 중학생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또 교사들이 나와서 또 어른들이 나와서 또 농민분들은 술을 참 좋아하셔. 인터뷰하려고 제가 이제 후일담 인터뷰를 어떤 분이 쌀가마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농민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입고 가시길래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딱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섰어. 어르신 인터뷰 좀 원래 이제 그분들은 생활이 막걸리시니까. 생활 막걸리예요? 예, 그렇죠. 우리 시골에서 보면 뭐 일하다 보면 항상 막걸리 드셔야 되고 그게 이제 밥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농민들은 만취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 시죠 그게.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아스파트에서 농사를 지으러 오신 거고. 저도 우리 장윤선 선생님 말씀처럼 어제 시의 형태가 제일 좋아요. 저도 마음속으로 그게 제일 좋은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마 의원님도 마찬가지인데 때로 너무 절망해서 너무 또 격렬한 항의를 하고 싶어서 맨몸 덩어리로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거나 물리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맨몸 덩어리로도 항의하고 들어눕고 때로는 이렇게 영차 몸싸움도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시위도 선진국은 그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하거든요. 보면 뭐 방화, 보수당사 난입 영국 대학생들 등록금이었다고 보수당사 난입했죠. 독일 프랑스에서는 금융자본주의 탐에다 은행 막 불질렀죠. 뭐 그런 애들 수시로 나와요 지금도. 물론 거기서도 일부 처벌이 있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런 처벌을 받으면서도 그게 다 항의를 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처벌도 받잖아요 심지어. 다만 그게 무슨 반체제나 IS로 몰린다거나 아니면 뭐 테러로 몰린다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근데 그 집회장에 가보시면 다들 집회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도 느끼실 텐데 가보면 저 폭력 행위가 분노에 의해서 그 마음이 인 건지 저 사람은 진짜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폭력 행위자들이 있어요. 국정원 알바생들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일부러 과도하게 저런 행위를 하는 거 저것은 전혀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보니까
옆에 있다가 갑자기 무슨 뭉툭한 걸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옆에서 못 던지게 했어요. 말렸어요. 잘못하면 시민한테 그게 잘못 갈 수도 있고 그럼요. 그게 설령 경찰한테 맞아도 웬 날벼락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말 예를 들면 맨몸으로 뭐 방패를 맞고 있으면 막 제발 길을 열어라 하고 밀기도 하다가 들어눕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갑자기 옆에 가다가 돌출행동이에요. 뭘 집어 딱 던지는 거 무거운 거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잽싸게 사람들이 막는 거 이런 시민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정당한 설령 물리력을 동반하더라도 맨몸뚱이로 정당하게 하는 거잖아. 정경들도 네. 또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네. 우리가 지켜줘야 될 청년들이니까 어제 보니까 군인권센터에서 네. 임태훈 소장, 예, 예. 임태훈 소장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그 어제 피켓이랑 그냥. 들고 예. 왔더라고요. 그 정경 앞에서 각자 하나씩 이 피켓을 예. 들고 전의경은 인간 방패가 아니다 예. 이 슬로건을 예. 썼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나라여서 그런지 이게 뭔가 좀 일체감 같은 게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막 극단적인 시위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는 다 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우리가 평화를 굉장히 숭상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노력을 한 결과 함께 평화를 이뤘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예. 그날 집회에도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이런 구호들이 또 나왔대요. 저는 네. 못 봤는데 박주민 변호사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부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다양성 차원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잡아가지고 막 하는데 이번 보도는 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1차 집회 때는 그런 걸 굉장히 막 부각시켜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언론도 좀 눈치를 보고 시민의 눈치를 봤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우리들은 한판의 가면 무도회를 즐겼고 IS라고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틀렸다. 예. 이것이 입증된 집회가 아니었나. 사과해야죠. 박근혜 대통령 석고대죄해야 돼요. 국민을 아이슬로 몰아가지고 정말 저는 정말 자격 없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경찰도 경찰의 역할과 본분을 잘하면 어떤 역할이 본인의 업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하나가 예로 그냥 좀 들어드리면 마지막 현장에 딱 이제 도착했을 때 그 병원 앞에요. 도착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해와경찰서 정보과장이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네. 방송을 시작할 해와경찰서 정보과장입니다.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이제 명을 받아. 딱 그 네. 말을 멘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네. 사람들이 오 이제 막 뭐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말씀드립니다. 뒤에 집회 참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밀착해서 좀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맞아요. 예, 경찰 맞아. 기억해. 저도 그 자리에 얘기하더라고요. 있었어요. 예. 예, 맞아요. 예전에 그 08년 촛불 집회 때 그 해와경찰서장이 완전히 또라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남대문 경찰서장 해와경찰 웃긴 사람도 있었는데 갑자기 자 집회대 전부 다 뒤로 돌아서 집으로 가. 막 거기 예비군 부대들 왜 고개를 숙이고 있나 창피한 건가 막 정말 그 사실이에요.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진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자 전부 다 고개 들어라 체증에 응해라 막 그러고 막 얼마나 황당한. 근데 그게 불필요하게 시민을 자극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그렇죠. 일선에서 그런 자들 많아요. 경찰들 네. 중에. 네. 정보관들은 안 그러는데 주로 경비과 딱딱한 경비나 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근데 네. 어제는 이제 경찰마저도 네. 우리 백남기 선생님 자제분들이 네, 또 나와서 집회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서 네. 백도라지님, 네, 백민주아님, 백민주아님. 예, 예. 정말 따님들 훌륭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한 2번 뵀거든요. 네. 제가 6시간 만에 처음으로 오마이TV랑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분이 등장하셔가지고 중간에 자르라고. 그렇죠. 잘렸어요. 잘렸어요. 예, 그 여섯 시간 만에 나왔는데. 네덜란드에서 날라오신 백민주아님 네. 이름부터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고 네. 우리 도라지님도 도라지 우리 민족 농업과 민족을 동시에 상징하는 지금 나오는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추운 이 날씨에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에 감격스러움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저는 나라에 대한 그런 원망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 나왔었는데요. 앞에 그리고 제 옆에 그리고 저 멀리까지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나이가 30인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 진짜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이 목소리를 그리고 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만 같습니다. 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사다리 흔들려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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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백남기 어르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가슴이 무거워지죠. 지금 저희가 온전히 이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집회를 2차 집회 때 했습니다. 그 3차 집회가 12월 19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언론들은 벌써 또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뭐 폭투가 될까, 뭐 평화 집회가 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어제 기조가 일종의 그 1차 민중대를 준비했던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분들하고도 다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물론 이견도 일부 있었고 좀 유감을 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마치 1차 대회가 잘못된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권이 오히려 소유죄를 검토하고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몰고 있는데, 그리고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대적인 공안 탄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크게 맞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대다수가 그런 심경은 이해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전술적으로 너무 포악하게 권력이 이렇게 몰아가고 마치 심지어 테러리스트가 몰아가고 있는데 절대 빌미를 주지 말자는 거 하나.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거기에다가 자꾸 폭력 비폭력 프레임으로 구호 자체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회라는 것은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그 비정규직을 오히려 2년에 4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파견직을 전면화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더 어렵게 만드는 박근혜 정권의 그런 노동계약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거기에 집중하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2차 집회도 그렇게 훌륭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3차 집회도 충분히 어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2차 집회 때 성공을 봤던 많은 국민들이 막 전원 검거한다고 백골단 투입한다니까 좀 주춤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3차 때는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사실 박주민 변호사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예요, 대표로. 그래서 그 불법을 얼마나 세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백골단 투입해서 즉시 검거, 뭐 최루액을 아니죠, 뭐죠? 캡사이신과 뭐 색깔 있는 걸 쏴서 색소를 쏴가지고 다 검거하겠다. 특히 가면 쓴 자들은 뭐 소지만 해도 추적 검거하겠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말이죠. 예, 굉장히 무슨 엄포를 놓은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법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평화 집회를 하도록 한 그런 시민사회의 노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의원님께서도 3차 집회 또 나오실 건가요? 예, 12월 19일이 그날 대선 있었던 날인데. 맞아요. 그러네요. 예, 아마 그 의미와 더더욱 항의하기 위해서 모여야겠네요. 그따위로 하려면 그만둬라. 예, 많이 생각하고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은 그리고 나오시면 심지어 일개 본부인 저도 팟짱에서 들었다고 이렇게 알아보는 이모님들, 아저씨들이 계시는데 의원님 나오면 꼭 알아보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켜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그런 광경이 즐거워요. 보기가 좋아요. 맞아요. 제 일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팟짱에 출연해서 알아본 분도 있지만 의인 정치인 김광진이다, 청년 비례 김광이다 하면서 막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정치와 시민의 거리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시로 만나고 때로는 팬클럽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서로 선순환 관계 다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어제 응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속초에서 오신 팟짱 애청자분께서 저희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 그
커피를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주셨고요. 예. 그리고 또 막 그 조성주 강상구 커플 있잖아요. 아, 우리 조강지 커플. 네, 조강 커플이 막 방송을 하고 있는데 또 팟짱 애청자께서 가방을 열어가지고 초콜릿하고 사탕을 이렇게 한 움큼 막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해 그렇죠. 주시는 우리 조성주 장면. 강상구 씨는 네. 우리 정의당에 떠오르는 샛별들이죠. 네, 그 두 떠오르는 범야권의 샛별이 아주 유력한 주자들. 그래서 진행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진걸 처장이 못 보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못했는데 여하튼 뭐 굉장히 재밌는 집회였다. 이런 저는 어제 평가를 아무튼 할수 있을 초기에 것 같아요. 복면 쓰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저를 못 알아보게 하는 게 제 컨셉이었어요. 아 그래요? 다 알아보죠, 근데. 근데 아무튼 좀 알아본 사람도 있었는데. 네. 그랬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1차 집회 이렇게 평화롭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안진걸 처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경찰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 전체 집회 참가자를 대신한 이제 지도부를 향해서 이런 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5.18 항쟁 때 이게 적용이 됐어요. 전두환 군사정권 때 했던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소요죄 적용이 온당한가? 그러니까 이건 저기 노태우 심지어는 이제 같은 군사독재 정권인 노태우 그다음에 군사독재 협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민정부의 YS, DJ 노무현 때도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죄입니다. 오로지 전두환 때만 박정희 때 전두환 때만 적용된 특히 박정희 때 5.18 항쟁 때하고 저기 80년대 5.3 항쟁 있었잖아요. 네네. 직선제 그 현판 그렇죠. 직선제 정치 네. 운동본부 인천? 현판 걸다가 뭐 이렇게 큰 시위가 있었던 그때만 아주 이례적으로 적용됐던 죄로 그러니까 이미 사실 형법상의 여러 죄들도 있고 집시법으로도 많이 우리 시민들 괴롭히고 있는데 굳이 소요죄를 일종의 이제 폭동을 기획하고 어마어마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건데 전혀 사실이 맞지가 않다. 수사 대상에 오른 시민만 지금 1,53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겪을 또 어마어마한 고통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분위기였던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지금 팟짱에서도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제가 지난 4월 달에 세월호 집회 때문에 소환장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네. 우리 옆집에다 소환장을 붙여가지고 일부 언론에 대서특필도 했었는데 그 후로 소환장을 안 보내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소환장 갑자기 보내셨어요? 등기 문자 전화가 일제히 다 왔어요. 출석해 주셔야겠다고 강동경찰서로. 그래서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아마 이 분위기 때문에 편승해서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가끔 안진걸 네. 처장님이 네. 그 이른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대표예요? 아니요. 저는 대표 아닙니다. 아닌데도 소환장이 온 저는 거예요? 일개 시민에 불과합니다. 참여한 시민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지난 4월 때 그 세월호 1주년 전후에서 추모 1주년 전후에서의 그 사람들까지 다 소환장을 다시 보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달 동안 연락 없었거든요. 네. 진짜 왔어요 지금. 문자, 전화, 등급평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대적인 예. 어떤 수사나 검거 뭐 이런 탄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1,531명이고요. 경찰이 신원이 확인된 585명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를 진행 예, 중이다. 아주 빨리 연락 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벌써 소환장 왔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 평소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막 소환장이 날라오고 있고
1931년인데 우리나라 그 경찰의 채증 기술과 신원 확인 기술이 엄청나거든요. 얼굴에 한 3분의 1 정도만 나와도요. 눈매가 약간만 나와도 그걸로 사람을 찾아냅니다. 평상시에 너무 많이 찍어놓은 거죠. 다 찍어놓고 개인정보를 엄청 많이 수집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다 불멸해가지고 금방 알아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분위기면 더 늘어나죠. 뭐 2,000명, 3,000명까지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집회 참가자의 숫자를 막겠다. 어제 민중대회도 딱 보기에도 서울광장 꽉 차고 서울광장 꽉 차니까 도로상으로 사람 다 나가 있는데 경찰 추산 보세요. 15,000명. 일선 경찰들 제가 딱 만나면 저를 피해요. 경찰들이. 집회 인원 갖고 장난칠 거야? 내가 딱 한마디 하면 벌써 한 10명이 피합니다. 하면서 막 서울청에 있는 분들 경찰청 본청에 있는 분들 막 저만 보면 피해요. 인원 가지고는 자기들 할 말이 없으니까. 거기는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린 연인원을 세질 않아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 한 대여섯 시간 한 집회는 한 절반 정도 한 2분의 1에서 2배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보면 먼저 가는 사람, 뒤늦게 오는 사람, 나중에 오는 사람, 지나가다 구경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변수가. 근데 그 사람들 딱 그 모여있는 시간에 딱 면적당 3시에 몇 명 왔는 거. 한 평당 5명에서 8명만 딱 계산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진 거리가 길어서 그 길에서 보는 시민들도 참 많았잖아요. 그럼요. 예, 뭐 민주 시민들 많았죠. 그러니까 집에 가다가 의원이 한 30분씩 행진하신 분도 있다니까 저번에도 제가 만났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5, 6만 정도 모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데 15,000이라고 발표했잖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조금 모였다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 경찰이 이렇게 소요죄 검토를 하는 정치적 의미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다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 백골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암묵한 시절들 이런 것들 떠올리게 해서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소요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지금의 시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다면 3.1운동 때 그 일제가 우리를 압박할 때 쓰던 죄거든요. 소요죄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1919년 3.1운동으로 했던 게 5,816명인가 그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72%를 보안법으로 처벌하고 22%를 소요죄로 잡아였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정부의 수준이라는 게 다 과거 회귀형 그리고 독재 회귀형 이런 수준 넘어가고 오늘 신문 기사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요즘은 그 비행기에서 내리고 타고 하는 거 다 이제 사진에 찍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그 처음에 내리면 어떤 말씀 하시냐. 그게 어느 그 기자가 쓴 것 보니까 10년 만에 공항 그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뜨고 내리는 것을 찍게 하는 걸 10년 만에 하는 일이래요. 그동안은 총 그런 일이 없다가 그런 환송 정치를 다 이제 갖고 오는 거죠. 네. 잘하는 게 외국에 여러 가지 한복 입고 나갔다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장윤선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에게 중요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다가 느닷없이 강아지 이름을 물었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국민을 강아지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건데 결국은 여왕님께서 힘들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막 몸이 아파가지고 YS 장례도 참여를 안 하는 건 사람인데 그러면 아래 것들이 와서 영접도 하고 그 모습을 찍어서 국민한테 널리 알려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순순히 따르는 청와대 기자단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저번에 그 대통령 담화할 때 담화하면 기자들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자회견도 아니잖아요. 질의응답도 없었어요. 근데 담화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길래 나는 뭔가 했어요. 계속 그 TV로 보면서 알고 봤더니 청와대 기자들이 병풍을 해준 거잖아요. 와, 어떻게 기자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군사 독재로 완전히 갔지만 거기 있는 기자들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자들이 정론 직피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줄기차게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기자들이 싸워야죠. 싸워서 올바른 보도가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자의 사명이고 임무고. 왜 기자를 합니까? 우리가 기자를 취재하는 기자를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한 감시단이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요. 몇십 년 만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어요. 없었고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제 취재를 방해하면 가끔 네. 뭐 기자협회가 항의 성명 정도 냈었는데 취재 방해 감시단. 예, 오늘 저도 그날 저녁에 이제 잠시 따로 일 봤다 또 KBS 새노조분들 뭐 함철 부위원장님 만났는데 취재 방해 감시단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신나게 했는데 너무 씁쓸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해직 기자들이 많이 했어요. 해직 기자들도 네. 하고 또 현직 기자들도 하고 뭐 기자협회 또 한국방송기자협회 그리고 언론노조 이렇게 네. 3개 언론 유관 단체들이 모여서 그 활동을 벌였는데요. 실제로 그 불법 체증하는 장면들을 많이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서 기록을 해놓기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이런 민주주의 후퇴 상황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소요죄 같은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다는 거죠. 한상균 위원장이 그 불법 폭력 시위를 준비를 했고 또 청와대 진격을 지시한 것 이런 것들은 폭력 행위를 교사한 정황 증거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권 침해 요소가 많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사실관계가 일단 맞지 않은 게 청와대 진격을 지시한 적도 없고 한상균 위원장이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일반 시민 민노총 조합원도 아닌데 진격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조합원들도 한상균 위원장의 메시지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계약을 계속 강요하고 밀어붙이고 국정교과서도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외면하고 끝까지 외면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있고 나서서 풀어라. 대통령을 만날 용의도 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분이 예를 들면 청와대 진격하라고 그러겠어요. 설령 구호에서 그게 일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들 또 08년 촛불 집회 대비 저희들 대규모 집회 많이 봤잖아요. 02년 미선이 효순이 집회, 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 08년 엄청난 2008년 6월 10일 날 전국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는 그 어마어마한 집회. 그 다음에 그로도 FTA 반대 집회, 2011년 반값 등록금 집회. 제가 다 그 집회 대부분 그 기획하고 참여했는데 그때마다 청와대로 가자 뭐 이런 말 나오죠. 사회자 간적도 있고 시민들 중에 그게 진짜 청와대로 가갖고 그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진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청와대가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드러나는 표시로 일면 이명박은 물러나라 박근혜 물러나라 할 때도 진짜 퇴진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말까지 하겠냐 제발 잘해라 똑바로 해라 고찰해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처럼 일종의 청와대로 가자라는 것은 항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청와대는커녕 광화문도 우리가 못 넘잖아요. 기껏 가봐야 저기 세종문화회관 앞까지밖에 못 가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랬고 08년 촛불 집회 때 정말 너무나 많이 모여가지고 참으로 경북궁역 앞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게 마지막입니다. 집회 시위대가 생각했던 마지노선도 경북궁역 부근까지라도 가서 항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청와대로 가자라는 일부 구호가 있었다 해서 그걸 한상균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는 건 사실도 아니고 그분이 설령 내렸다 하도 사람들이 거기 갈 상황이 아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한상균 위원장 인터뷰를 했었는데 청와대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왜 한 얘기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 차벽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가겠냐 말씀하신 대로 그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경찰의 이런 문제들을 그냥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뭔가 좀 메시지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평화 집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국민들께서 네. 그 이후의 상황들이 이제 또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정치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기들의 문제들에 빠져가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자신도 정치인이지만 좀 죄송스러운 생각과 마음을 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역할들 하겠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이렇게 소요죄니 기소의 남발이니 소환장이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안진걸 차장님 정도 되는 분들이야 나 그냥 안 나갈란다 뭐 할란다 라고 결심하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겠어요. 겁이 나죠. 겁이 나고
삶이 막 짜증도 나요. 아 네. 괜히 나가고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괜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주눅이 들게 만들어요. 사람. 정부야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냥 본인들의 직업상 행정행위로 계속 하는 거지만 이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1년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진짜 나쁜 괴롭히고, 정부예요. 겁주고 괴롭히고 귀찮게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국내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것이죠. 가장 저는 어리석고 비열한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집회 가면서 저도 트위터에 남겼거든요. 가면 써서 나를 못 찾아볼 것이다는 거 하나 하고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 그때보다 나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죠.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 더하다고 말한 건 조금 우리가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항의 표시인데 그때보다 나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 더 교묘하고 비열하게 국민을 괴롭히고 기만하고 개무시한다. 박정희 전두환도 신경 쓰는 척은 했다. 여기는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고 기자회견 자체도 안 해버리니까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하고도 지금 집권 3년 차에 기자회견 딱 2번 한 사람인데 누구를 신경을 쓰겠어요. 기자들도 알로 보는 사람인데 기자가 원래 무서운 집 워치도가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그래서 보면 외국에 있는 그 저널 매체들 이름 중에 트리뷴이 많잖아요. 트리뷴. 그 호민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 로마 시대에. 그렇죠. 민중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그러니까 민중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집정관 대통령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 똑바로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총기 규제 안 해. 막 왜 의료보험 개혁 안 해. 막 이런 거잖아요. 막 때로는 보수 입장에서도 의료보험 왜 자꾸 개혁하려고 그래. 막 이럴 그렇죠. 수도 있는. 그런 걸 물어보는 막 거죠. 사건건 싸우잖아요. 보면 백악관에서도. 근데 이번에는 사실 1차 민중 총궐기 때 경찰이 제일 잘못한 게 기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기자들이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박정호 기자 생방송 중에 얼굴에 대고 물대포를 쏜다는 것은 그 방송하지 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 자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찰이 KBS 오마이TV의 모든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취재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경찰 사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강신명 경찰청장이 사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도하는 기자 그게 러시아 카메라에 잡혔어요. 러시아 방송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그게 증거가 됐어요. 국제적으로 연대를 합니다. 기자들이. 그렇죠. 기자들도 연대를 합니다. 그럼요. 국제적으로 연대를 해서 이게 국제사회 이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 자유 지수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을 했지만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찰이 앞장서서 한다. 민주주의 후퇴를 언론 자유 침해를 앞장서서 한다. 이것은 강신명 경찰청장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백남기 씨 말고 다른 한 분 쓰러지신 분 있잖아요. 우리가 추적해 보자고 했던 뒤로 벌러덩 내려줘가지고 꽝 찍으신 분. 막 헷갈렸잖아요. 처음에 그때 이제 저희가 막 추적하면서 카메라 기자들이 많이 있었고 쓰러져서 이렇게 구호하는 것까지는 다 찍었으니까 우리 권 기자님도 찍고 다 있었잖아요. 그랬으니까 이후에 행적들이 실려가는 카메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권 기자님한테 부탁드리고 몇몇 번 해가지고 카메라 기자분들 카톡방이나 이런 데 좀 물어봐달라 확인하게 했더니 거기에 답변이 뭐냐면요. 그 처치하고 나서 그 순간에 기자단을 향해서 발사를 해가지고 카메라 기자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뒷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언론사들이 다 취합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기자들이 사실 보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백남기 어르신한테도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족들에게도 사과를 안 하고. 이건 정말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에 접촉사고만 나도 제일 먼저 내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게 도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도하게 물대포를 쏴놓고도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사과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민주사회에서? 우리 장윤선 진행자께서도 생생히 좀 91년도에 1991년도에 우리 강경대 하구가 명지대에서 등록금 반대 인상 반대 시하다가 이렇게 백골단 쇠파이프에 맞아줬잖아요. 여러분 백골단이 그렇게 무서운 집단입니다. 쇠파이프 맞아 죽었을 때 뭐 지금은 우리 백남기 어르신이 깨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태우 그 군사 독재 정권마저도 바로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 뭐 경찰 이런 사람 다 사퇴했어요.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독재 정권보다 더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기자를 공격하고도 나 몰라라 쌩까고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제가 하소연하고 싶어요.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당장 광화문을 가서 이 박근혜 정권을 퇴진하고 목숨을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막 눈물이 나고 고민이 돼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엊그제 그 YS 서거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이 20 며칠간 그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23일 단식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누가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동국대 학생 50일 굶었습니다. 예. 다행히 우리 김건중 학생 예, 병원에 가서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도 사태 해결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결국엔 이것도 다 정치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커요. 여전히 그 국민들의 삶은 정치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룰을 선거의 룰을 협상하는 협상이 꼬여 있어요. 2+2 회동했지만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한강물에 빠져 죽자라고 했지만 협상이 25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이 선거구 협상 때문에요. 지금 정치 신인들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12월 15일 예비 후보 등록일 어기면 이게 서류적으로도 행정 절차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의원님도 당사자 중에 한 분인데 이게 또 결국 현역들만 좋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좀 이 선거구 협상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현역들에겐 유리하죠. 저희들이야 사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계속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명함 배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게 현실인 거고. 근데 지금 선거구 조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지역이 내가 나가는 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명함 배부도 못하게끔 되어 있고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역대를 봐보면 19대 국회에서도 2월 달인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법에 정한 것들은 좀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새누리당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 마찬가지고 100% 만족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협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이제는 좀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인데 있는데 선거운동 관련해서 우리 신인들 너무 불이익하잖아요.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을 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시민이든 후보자든 정치인이든 누구나 지지를 호소하고 당선을 말할 수도 있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 이래야 되는데 딱 선거운동 2주일하고 예비선거운동 그 앞에 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거 하나. 그다음에 결국은 시민사회의 요구는 의원 숫자가 옛날에 87년 그 헌법 체제 이후에 88년도 때 인구 10만 명당 한 명에서 지금 인구 15만 명당 한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좀 늘려고 비례대표도 늘리자 이런 거였는데 의원 정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비례대표까지 줄어들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하다. 근데 이 용어들도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매번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지금 이 내용 중에 균형 의석제, 네. 석패율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다 어렵네요. 균형 의석제가 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균형 의석제가 뭐예요? 균형적으로 의석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네. 형식의 비례대표인데 그것을 비례대표에 전원을 하는 건 아니고 50%만 쓴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병석 안. 이병석 부의장. 근데 설명을 들어도 헷갈려요, 그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정치 논리지. 네.
시민들 개개인의 연관성이나 삶과 직결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치가 국민들의 삶과 유리되면 안 되는 거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야 되고 국민들이 다수 대중이 이해하고 용인할 수 있고 설득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정치를 해야 보다 더 많은 민의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의 얘기로 그친다면 우리 국민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선거구 거죠. 협상 저거는 참 옆에서 저도 보면 저도 당사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네. 내용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누리당이 합의가 안 되면 원안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법원이 1대3에서 1대2 비율로 하라 그랬으니까 선거구 조정은 해야 될 텐데 네. 헌법재판소. 예,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원안대로라는 게 조정을 해서 인구수에 1대2로 맞춰서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수가 느는 만큼 비례가 주는 게 원안이라는 겁니까? 저는 아직도 그걸 모르겠어요. 예. 새누리당의 안은 비례를 줄이고 아니, 그건 합의가 될 때 아니고 예. 합의 안 되면 원안이다라고 할 때의 그 원안이라는 게 아니요, 그게 원안이죠. 이를테면 지난 추석 합의 때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례대표는 줄이고 의석수는 늘리고 이렇게 가는 건 지역구 의석수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고 이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원안인 것이죠. 아니 절대로 자기의 원안이 아니라 현행 선거 방식대로 간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펴는 거잖아요. 현행 선거 방식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행 의석수대로 어떻게 지금 가겠습니까? 계속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현행 방식대로 가는 거다. 그것은 여론을 헌재 판결을 허도하는 무시해버리겠다. 예, 이런 것일 수도 그러면 있겠네요. 위헌적 발상이 예, 되는 것이죠. 황당한 거죠. 예, 위헌적 발상이 그렇게 되는 당선이 것이고. 되면 그 선거구 전체가 위헌 선거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굉장히 선거를 복잡하죠. 또 재선을 해야 됩니다. 재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보선 선거가 총선 끝나자마자 또 곧장 또 있어요. 이러면 이게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헌재 판결대로 하면 농촌 지역구가 줄어드니까 그럼 그 농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사실 비례대표로 이렇게 그럼요. 늘리면 되는 문제가 있는 예. 건데 새누리당 농촌 지역구 의원들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비례대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꼼수를 거듭하여 지금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구의 지역민들의 농어촌 농민들 어민들을 좀 대변하는 분들이 국회로 가셔야 되는데 네. 그 지역구에만 계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제대로 된 대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농어촌 의원님들 맨날 FTA 농어민 중에는 FTA 찬성하고 그러니까요. 돌아다니시는데 예. 그러면서 한중 FTA 얼마나 농어민 타격이 대변하겠다고 큽니까? 그래서 예. 우리를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 말대로 줄이면 이제 작은 지역 큰 지역구의 지역을 분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네. 지역을 지켜주려면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여야 되니까 그럼 의석수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의석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네. 늘려라고 그게 전제를 정책이야. 달든지 그랬어야 돼. 차라리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 농어촌 의원들이 이랬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고 의석수를 늘려라. 대신 네. 세비는 동결하자. 이렇게 네. 심상정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여야 모두 깔끔해질 뻔했어요. 근데 계속 의석수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 지역은 지켜달라 그러니까 결국 M1 사회경제 약자들을 대변한 비례대표를 또 줄이게 한다 그러니까 정의당 결사 반대하고 그렇죠. 야당도 생치민주당도 그건 받아들였다면서 이렇게 상황이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언제는 새누리당이 있는 거예요. 이번 선거 일정은 여야 모두를 이렇게 양비론으로 나오잖아요 언론에. 근데 자기 따지면 새누리당이 몇 개 전제를 갖고 있어. 농어촌 못 줄인다 하고 우은적 주수를 늘리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그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난 비례대표를 줄인다. 세 개 정제를 가지고 그럼 이건 전부 다 우리 국민한테 불행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 정치 안에 여의도 그 섬에 갇혀가지고 정치를 위한 정치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소외되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죠 새누리당 3자 회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국회 올 마지막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법안들 때문에 긴급 회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회동을 통해서 결정될 정치가 또 다른 측면에서 벌어질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이 긴급하게 두 분을 불렀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거 묻지 않고 법안 얘기를 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관심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으신 걸 텐데 저희가 또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한다라고 하는 법안들이 있고 또 임시국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아마도 정기국회 내라고 합의된 것들을 어떻게든 결과를 내라라고 하는 압박이겠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른바 새누리당이 낸 노동 계약 5법을 네. 처리해라.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처리해라. 무슨 수서서라도 처리해라고 지시를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전에 그 예산안 처리 앞두고 예산안을 무기로 야당을 공격하면서 거기에 합의된 법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때부터 그 국회에서 사실상 강조하고 강요했던 법들만 들어있거든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그렇죠.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그렇죠. 국제의료지원법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동개혁법이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일부는 통과된 거죠. 관광진흥법은 통과된 건데 나머지 노동계약 5법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까지 나서서 그다음에 한국노총까지 그건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된 법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을 늘리고 55세하고 전문직들을 파견을 전면하는 것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삶을 완전히 무참히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했다가 정규직 해달라는 거였는데 장그래가 그랬잖아요. 네. 만화 미생이나 드라마 미생. 근데 2년 했는데 아이고 너 2년 더 비정규직 해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5,500만 원 이상의 전문직이거나 55세 이상이면 파견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게 아니라 간접사장한테 네. 고용돼 가지고 일은 또 딴 데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사람 신분 불안하고 비참합니까? 따질 데도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표도 이 두 개는 죽어도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인데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그 노동 5법만큼은 절대로 처리해서 서비스산업 발전법 노동계약 5법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을 지금 일관되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국민을 향해서 집회에 이런 말씀하신 대로 부당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반발이 커서 집회를 연 겁니다. 네. 국정화에 반대하고 노동계약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와서 집회를 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는 IS, 폭도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대표 원내대표를 긴급 회동하면서 노동법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라고 요구 혹은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당은 못 받겠다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지금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 문제 때문에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1야당이 국민들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시켜요. 요즘 새누리당은 정부당은 우리에게 분노를 네. 제1야당은 우리에게 걱정과 우려를 잘 막아줘야 되는데 어쩌실까 이 일을. 견제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지난 그 3+3 합의 내용도 의원님께서도 붕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법안 내용 중인데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저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나마 이게 좀 어려운 상황에 됐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테러방지법도 이게 합의 처리되기 어려운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언제 이게 뚫릴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주호영 위원장이 엊그제 인터뷰를 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직권상정해야 된다. 네. 합의된 사항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직권상정이라는 걸 하려면 합의된 문건이라도 있어야 돼요. 네.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성안이 된 법률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성안된 법안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새누리당 안도. 네, 새누리당 안도. 그러니까 각자 의원들 3명이 낸 법안들은 있죠. 서상기 의원이랑 이노근 의원이랑 이렇게. 네. 근데 그것을 법안이라는 게 3건을 처리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하나로 병합해가지고 그렇죠.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합된 최종안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치기 처리할 법안도 없어요. 지금은. 황당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고. 테러방지법의 경우는 그렇고 현재 제가 다른 법은 뭐 정확히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테러방지법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예. 노동법안들은 어떻습니까? 노동법안은 새누리당이 법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미, 5개 법안이 예. 한노에 가 있는데 네. 아직 그 이제 환노에 가 있기만 하고 소위로도 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처리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국회법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네. 근데 이제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데 법사에 다만 거치지 않고 그냥 예. 직권 상정해서 뚱딱딱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마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이번에 예산안 처리될 때 같이 통과된 법들도 네.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좀 설명드리면 그렇지. 네. 그 예산 부수 법안 네. 그러니까 예산이 있을 때 그 예산을 하려면 세금을 더 걷고 줄이고 뭐 하는 부수 법안들이 네. 있을 거아요 세금 관련한 네. 그건 예산안과 연계된 법안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부수 법안은 직권 상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저희 당 대표가 여야의 네.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회 선진화법의 네.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관광진흥법을 저희 대표가 서명을 해준 거예요.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의총에서도 이제 막 말이 길어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원내대표가 서명을 한 거죠? 예,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이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테러 방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소위나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직권상정해버린 전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계속 그걸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다른 카드를 걸어서. 그래서 늦더라도 사실 우리 뭐 회의 12시까지도 하고 막 하잖아요. 네. 이 교문이 열어서 양당이 합의했으면 형식적 절차상으로라도 교문이 열어서 두드려 달라. 그래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교문위 위원장이 저희 당 출신이지만 지금 저희 당이 아니니까 박주선 의원이요. 박주선 의원님. 예. 박주선 의원이 당을 만드시고 있죠. 예, 회의를 우리의 요구에 따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당했다고? 예, 그 절차를 거치지 그 형식을 못 거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하고 법사위를 안 거치고 통과가 될 수가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노동법도 그러려고 시도를 하겠죠. 근데 다행히 정의화 의장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정의화 의장은 그걸 계속 소신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내 처리로 강공을 지금 들고 나오는 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원유철한테 그걸 시킬 거란 말이죠. 네, 원내 예, 올해 연내 안에 처리, 연내 처리해라.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냐면 재벌 대기업 로비가 있는 겁니다. 관광진흥법도 사실 학교 앞에 호텔 한진그룹, 뭐 삼성 이런 데들이 호텔 짓는 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발전법도 다 대기업이 교육이나 의료나 각종 서비스 분야에 공공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재부 장관에게 특권을 주는 거고 거기에다가 노동법이 이게 어느 국민이 비정규직 기간 2년 4년 늘려달라 그럽니까? 정규직으로 뽑아달라 그러지. 오로지 재벌 대기업 입장은 그게 편하거든요. 비정규직 2년 썼다가 필요하면 4년도 썼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중에 아주 극소수는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 파견으로 하면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편하고 하나 또 청년위안법이라고 애들이 앞세우고 있는 게 실업급여법이 있는데 고용보험법. 네. 이건 보면 황당한 게 청년들은 단기 알바가 많잖아요. 단기 노동이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줘야지 개혁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훨씬 더 악화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더 훨씬 길게 해놨거든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하는 기간을. 그럼 그건 청년들은 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만드는 법입니다. 근데 그게 청년위안법이라고 떡하니 넣어놨어요. 그게 이제 고용보험법 개정안인데 네. 그렇게 해서 5개가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찬성하기 어려운 법이에요. 그렇죠. 이건 그냥 야당과 심사단체가 결사적으로 막아내면 국민들이 오히려 평가를 해줄 법입니다. 정의화 의장이 근데 나름 합리적인 분이셔서 노동법 같은 경우는 막을 것 같아요. 예. 직권 상정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는 집권당의 상황이나 아니면 전체 국민의 여론 그러니까 법안을 뜯어보면 이게 테러 방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의 우려와 염려가 있잖아요. 국정원 강화법인데. 예,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다뤄야 될 이슈는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늘 저희의 답답증인데요.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된 게 아니라 시간이 넘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계약과 관련된 이슈들, 노동법안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법안들을 연내 처리를 하라라는 미션을 김무성, 원유철 두 대표에게 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파트너인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을 할 때 야당이 좀 강도 높이 견결하게 좀 이걸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네. 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네. 사실 그
법안은 야당에게 권한이 이제 네. 생기는 거고 예산은 여당에게 권한이 그렇죠.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저희는 뭐 굳이 협상할 만한 그런 큰 카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잘 다른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저희들이 촉구했던 다른 법안이 안 되는 한이 있어도 막교환해서는 안 된다. 빠터라고 하잖아요. 네. BARTR 빠터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네. 예. 물물교환 뭐 이렇게 네. 됐던데. 네. 그러니까 다 빠터라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는 그냥 법안 교환이라고 그럴까요? 법안 교환. 예, 저는 빠터 순화하고 별로예요. 싶어요. 예. 빠터란 말 어감도 안 예, 좋잖아요. 예. 버터도 아니고. 예. 그래서 물물교환, 법안 교환 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예. 심지어. 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호소했던 대리점 보호법이 끼어들어서 들어갔잖아요. 환영 논평을 못 냈잖아요. 그럼 나머지 법들이 너무 나쁜 법이랑 같이 좋은 법이 그래서 통과됐어도 환영 논평을 못 내는 그런 처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노동계약법이나 테러방지법과 만약 맞교환된 거라면 저희들이 원했던 법 안 해도 좋으니까 좀 연장돼도 좋으니까 제발 그것만은 막아달라는 게 오늘 우리 의인 김강길 의원님께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1야당 지도부에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국민을 자꾸 싸우게 만드네요. 그래서 정부가. 예. 그냥 좀 춥고 이래서 집에서 좀 따뜻하게 있고 싶은데 자꾸 이런 이슈들을 정부가 밀어붙이면 국민들의 저항의 물결은 커질 수밖에 예, 없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1차 민중 총궐기, 2차 민중 총궐기 2차는 잘 마무리가 됐고요. 3차 총궐기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 이게 저항이 커진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박근혜 대통령이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